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책이라는 문명의 입석들에게 배운 삶의 모든 것. 나는 늘 책과 함께 있었다. 휴가병이었던 시절 기대하는 시골 버스 안에서도 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날 창가에서도 사랑의 환희에 들떠 있을 때도 몸져 누웠던 병원에서도 수천 년 전에 세워진 피라드 앞에서도 나는 늘 책과 함께 있었다. 무언가 읽고 쓰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다. 책은 그 행위를 완성하는 궁극의 형식이자 내용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문화 전문 기자로서 또 시인으로서 읽고 쓰는 일을 천용으로 여겨온 저자의 책 읽기라는 제2의 바치는 헌사이자 애가다. 소설가 박상용부터 영미 현대시의 아버지 오든, 철학자 박이문, 시대를 앞선 페미니즘 전사 케이트 밀릿, 그리고 최초로 구름의 이름을 지은 루크 하워드까지 세상을 구하고 바꾸었던 이들의 빛나는 책과 문장을 소개합니다. 총 57편에 걸쳐 소개되는 작가들과 그들의 멋진 문장들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뭔가를 깨닫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제목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저자 허연, 발행은 생각정거장입니다. 저자 허연은 집 다락방과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손때 묻은 고전들을 꺼내 읽으며 어른이 되었다. 고전을 만나면서 세상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고 지금도 독서는 유일한 세속적 초월이라는 말을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단행본 도서의 베스트셀러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시창작에서의 영화 이미지 수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을 지냈고 1991년 현대 시세계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현재 매일경제 문화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시집 불어난 검은 피 외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 그 남자의 비블리오필리, 고전 탐닉 등이 있습니다. 한국출판학술상 시작작품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럼 책에게 유일하게 뭔가를 배웠으며 유일하게 패배했고 유일하게 고개를 숙였던 한 소년의 비블리오그라피가 펼쳐진 57편의 멋진 문장을 만나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느 일병의 영혼을 구한 그 여름의 소설, 박상용. 휴가병이었던 나는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박상용의 죽음의 한 연구였다. 친구들이 암호를 해독하듯 읽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책이다. 엄청난 만연제 문장과 복합적이고 심오한 내용 때문에 난해하기로 유명했던 이 소설은 당시 문학 지망생들 사이에서 넘어야 할 산의 하나로 추앙받고 있었다. 내가 이 소설을 구입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1등병이었던 나는 고참들에게 책을 빼앗기는 게 싫었다. 읽고 돌려준다는 말은 하지만 빌려간 책은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첫 페이지만 읽어도 질릴 만한 이 어려운 책을 선택한 것이다. 효과는 완벽했다. 무슨 책이야 이리 줘봐 하면서 책을 가져갔던 고참들은 이내 책을 다시 내려놓았다. 사철 눈에 덮여 천년 동정스러운 북녘 눈매로나 미친년 오줌 누듯 8달간이나 비가 내리지만 겨울 동안 혹독한 법 없는 선역 비골로도 찾아가지만 별로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라도 갈증이 계속되며 그늘도 또한 없고 해가 떠 있어도 그렇게 눈부신 법 없는 데다 우개에는 안개비나 조금 오다 그친다는 남녘 유리로도 모인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니 고참들이 질릴 만도 했다. 작전은 그렇게 성공했고 나는 그의 여름을 죽음의 한 연구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죽음의 한 연구는 한 사내가 죽음을 탐색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이야기이다.
바닷가에서 작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내는 노승을 만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라 유리라는 마을로 들어간다. 사내는 그곳에서 스승을 죽이고 마른 늪에서 고기를 잡고 여인들과 타락을 일삼다가 결국 처형당한다. 주인공이 스승까지 죽이고 자신도 죽어가는 이야기에는 선불교의 육교 현행이 떠오르고 33살의 사내가 불모의 마을에서 40일을 버틴 소설 구성을 보면 예수가 떠오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설에 짙게 깔린 모성과 부성, 콤플렉스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연상되고 그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괴이한 과정들을 보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가 자연스럽게 생각난다. 소설의 깊이와 크기는 이처럼 무지막지하다. 여기에 한 문장이 반 페이지에 이를 정도인 엄청난 만연체,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까지 더해서 죽음의 한 연구는 소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적 경전으로 한국 문학사에 오롯하게 자리를 잡았다. 놀라운 건 이 방대하고 복잡한 소설에 기막힌 리듬이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이 리듬이 소설을 경전으로 격상시키는데 일조한다. 작가 박상룡은 1940년에 태어나 사상계를 통해 등단했다. 그는 등단 이후 불현듯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다. 이민 후 병원 영안실 청소부 일도 하고 서점을 운영하기도 하면서 1975년 죽음의 한 연구를 출간한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문학평론가 김현우로부터 이것은 연금술사이며 선이며 감신이며 해탈이라는 평을 들으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책 출간 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중에게 아첨하는 글은 쓰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그랬던 작가 박상룡이 2017년 여름 캐나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평생을 죽음의 문제에 천착했던 그가 스스로 죽음을 맞상대한 것이다. 가슴이 묘하게 떨려왔다. 그는 과연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었을까? 나는 그의 소설에서 이 구절을 흔히 좋아했다. 혼유의 뼈며 살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겁고 거창스러우나 그래도 그 탓에 혼은 좀 덜 추운 것이다. 그의 명복을 빈다. 그가 간 곳이 없는 업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곳이기를 기원한다. 편히 쉬시기를. 두뇌 자체가 도서관이었던 스토리텔러 움베르토 에코. 2016년 초 움베르토 에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대하고 유기적인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몰려왔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도서관은 에코의 머릿속에 있었다. 동서고금을 넘어선 방대한 콘텐츠가 장착되어 있으면 물론 그 콘텐츠들이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는 곳, 그것이 곧 에코의 두뇌였고 이상적인 도서관이었다. 에코의 대표작 장미의 이름은 도서관 장서를 둘러싼 음모를 다룬 소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봉인하려는 자와 세상에 꺼내놓으려는 자가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다. 시종 아드소가 화자로 등장하는데 그는 처음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을 한다. 그제야 나는 서재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장서관이란 수세기에 걸친 음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곳, 이 양피지와 저 양피지가 해도 갈 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곳, 만든 자, 옮겨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남는 수많은 비밀의 복,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는 정복되지 않는 막강한 권력자였다. 이탈리아 태생의 에코는 밀라노 자택에만 5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던 독서광이자 책 수집가였다. 그는 어린 시절 책을 좋아했지만 마음 놓고 사서 읽을 수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동네 도서관이었다. 책에 빠진 소녀는 법률가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철학과 문학을 공부해 세계적인 기호학자이자 스토리텔러가 됐다. 예코는 책이 인간의 삶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한 인간이 소멸한다 해도 그 사람이 지녔던 경험과 지식, 통찰은 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결과물이 집적된 완전체이자 소통의 광장이라는 게 에코의 생각이었다. 그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도 도서관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보의 기술이 책을 검색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가서 서가 사이를 걸으며 사색에 잠기고 이 책과 저 책의 적대와 호응을 읽어내고 새로운 해안을 나타내는 일, 그것은 인간의 두뇌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예코는 책에서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난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난쟁이지만 거인의 무등을 탄 난쟁이랍니다. 인류 한 명 한 명은 미약하고 작은 존재다. 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긴 시간 인류가 집적해 놓은 힘과 에너지 위에 올려서 있기 때문이다. 그 힘과 에너지가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세상이 멸망해도 미국 의회 도서관만 건재하다면 인류 문명을 재건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도 생각이 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든다. 깨어있는 시간 내내 휴대폰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우리가 도서관을 책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배환의 난쟁이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다. 에코가 통탄할 일이다. 아버지 시대와 이별을 고함. 무라카미 하루키. 전 세계 서점에서 7초에 한 권씩 책이 팔린다는 작가. 소설 판권의 선인세로 한국에서만 수십억 원을 벌어가는 작가. 상업 작가 소리를 들으면서도 10여 년째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에 오르고 있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하루키 소설의 매력은 뭘까? 도대체 어떤 끌림이 있길래 전 세계 청춘과 평자들이 하루키 소설에 열광하는 걸까? 나는 우연히 몇 달 전 출간된 하루키 씨를 조심하세요를 읽다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일본의 사상가인 우치다 타츠루는 이 책에서 하루키 월드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말로 하루키 문학의 특성을 간파했다. 여기서 아버지는 모든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상징한다. 전통이나 관습일 수도 있고 민족이나 역사일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거나 지도일 수도 있고 강령이나 행동 방식일 수도 있다.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 모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흡사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과거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국기 교양 장면을 희화하고 올림픽은 시들하며 국가나 민족은 새털처럼 가벼울 뿐이다. 절교하자는 단짝 친구에게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존경하는 스승이나 멘토는 한 명도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루키가 첫 소설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을 기억한다. 이전 소설들이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하루키는 하루아침에 내다버렸다. 민족과 이념,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교과서적인 사랑과 우정, 이런 것이 하루키 소설 안에서는 파편처럼 녹아내렸다. 상실의 시대에서 주인공 와타나베는 이런 말을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다. 모든 사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모든 사물과 나 자신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것.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루키는 비판의 칼날위에 서기도 한다. 삶에 대한 성찰이 없는 대중지향적 소설이라는 게 그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가 소설 속에서 아버지와의 결별을 원칙으로 삼은 것은 문학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키는 전쟁과 이념, 회생과 성장으로 점철된 과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문학을 통해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양을 쫓는 모험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아마 우리는 19세기 러시아에 태어났어야 했는지도 몰라. 사냥도 하고 결투도 하고 형이상학적인 고민도 하고 흑해의 저녁노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기도 하는 거지. 노년에는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죽는 거야. 19세기에 태어났다면 좀 더 훌륭한 소설다운 소설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만원 지하철을 타고 고층 아파트 좁은 방에 살면서 거대한 산맥 같은 소설을 쓸 수는 없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꽉 짜인 시대.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도스토옙스키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루키 문학이 우리 시대의 정직한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영미 현대시의 아버지 오든. 오늘은 닐케를 선택할 것인가, 비빔밥을 선택할 것인가. 1980년대 중반 대학 시절 학교 식당의 비빔밥 값은 공교롭게도 모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고판 세계 시인선 가격과 같았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비빔밥이 1,500원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시집 가격도 1,500원으로 올랐다. 나는 그 시절 아침마다 고민에 빠져야 했다. 어떤 날은 비빔밥과 스테판 말라르메가 결투를 했고 어느 날은 비빔밥과 예이치가 대결을 벌여야 했다.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말라르메와 H가 비빔밥을 이기는 날이 많았고 내 책장에는 세계의 시인선이 빼곡하게 들어차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책장을 들여다보며 어떤 창조적 계시를 받았다. 희망도 꿈도 없었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그 시절 책꽂이에서 걸어 나와 가장 큰 계시를 내어준 인물 중 한 명이 오든이었다. 어느 날 저녁 외출하여라는 시의 일부이다. 창문가에 서라. 눈물이 끓어나오기 시작할 때 너희는 비틀린 심정으로 비틀린 이웃을 사랑하라. 머리를 둔기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비틀린 심정으로 비틀린 이웃을 사랑하라니 난 그때 시적인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듯하지 않은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비틀린 것이 시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 현인, 그가 오든이었다. 그로부터 얼마간이 시간이 흐린 1990년대 중반, 오든은 또다시 나타나 계시를 던져준다. 마이클 누엘 감독의 영화 4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였다. 영화 속의 장례식 조시를 낭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가 바로 모든 시계를 멈추고 전화도 끊어버려라. 개에게는 뼈다귀 하나 던져주어 짖지 못하게 하라로 시작하는 오든의 장례식 플루스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망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레퀴엠이었다. 그는 나의 오후, 나의 자정, 나의 언어, 나의 노래였다. 난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별빛도 지금은 필요 없다. 모두 치워버려라. 달을 가지고 태양도 끌어내려라. 이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니.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소멸은 이렇게도 전면적인 아픔이었던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은 곧 한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걸 의미하니까. 1907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난 오든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배우 데니엘 데이 루이스의 아버지인 세실 데이 루이스 등과 함께 청년 시절 오든 그룹이라 불리며 유럽 시단을 풍미한다. 중년 이후에는 늙은 영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죽는 순간까지 작품 활동을 한다. 오든은 언어와 리듬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실험적인 시인이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문장을 사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혼란스럽고 경쾌한 재즈식 문체를 사용하기도 했다. 거친 듯 하면서도 따뜻한 풍자는 압권이었다. 미술관이라는 시의 일부다. 거장들은 알고 있었다. 어느 흐미진 곳, 어수선한 공터에서 순교자가 처형될 때 그곳에서 개들은 개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집행인을 태우고 온 말은 애꿎은 제 엉덩이를 나무 등치에 비벼대고 있으리라는 것을. 오든의 시는 읽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다.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대 위의 메스처럼. 생애의 마지막 길, 책사 들고 떠난 철학자 박이문. 2016년 나는 한 후배로부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 형, 내가 아는 분이 요양병원을 하는데 한 노인이 엄청난 양의 책을 싸들고 입원을 하셨더래. 몸도 너무 안 좋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분이 무슨 책을 이렇게 싸들고 오셨나 싶어서 이름을 찾아봤더니 차트에
박인희라고 써 있더래. 형도 알잖아. 박인희가 누구 본명인지. 그랬다. 박인희는 박이문 선생의 본명이었다.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생의 마지막을 대면하러 오면서도 책을 싸들고 온 사람. 그가 바로 박이문이었다. 나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7년 3월 말 선생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내 방에 꽂혀있는 그의 책들을 올려다봤다. 철학의 흔적들, 노장 사상, 나비의 꿈이 세계를 만든다. 시와 과학, 과학 철학이란 무엇인가. 내게는 하나같이 고고하고 소중했던 한 시절의 위로였다. 선생은 한국 사회에서는 드문 유형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우리가 입만 열면 세계화라는 말을 떠들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세계화된 인물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허무주의자였으며 파벌을 가진 적 없는 단독자였으며 한눈 팔지 않고 연구와 창작에만 매달린 예술 지상주의자였다. 선생은 생전에 허무주의자이면서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셨는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곤 했다. 허무주의자가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 궁극적인 의미나 목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매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절대적 해답은 어차피 없으니까 부질없이 숲을 논하기보다 풀 한 포기 한 포기에 집중하는 것이. 1930년생인 선생은 일제감정기와 전쟁을 겪으며 어른이 된 불행한 세대였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서일까. 순간순간 불타오르는 학문적 욕구는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1950년대 말부터 실존주의에 관한 글로 학계의 눈길을 끌었던 그는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 자리를 잡는다. 학문과 예술, 종교를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본 그의 인식세계는 이런 오랜 탐구 과정을 거쳐 체득된 것이었다. 오랜 유학생활을 했지만 그는 맹목적으로 서구 학문을 추종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자유로웠다. 누구도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았다. 선생은 말년에 한국학계에 대해 가끔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학자들의 저서보다 연구소가 더 많고 학문전 연구보다 행사와 학회가 더 많고 학회마저 탐구회장이 아니라 사교장이 되어가고 있다.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결혼을 55세에 했을 정도로 현실적인 삶에는 무능했다. 셈에 어둡고 정치에 무력했지만 그는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기 이론을 가진 미학자였다. 낮고 평등하게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 책을 싸들고 간 단독자 박이문에게 경의를 표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작가와 철학가들의 생각과 삶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만여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던 움베르토 에코에서부터 중국 현대문학의 시작을 연 루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이들의 주옥같은 문장과 그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안녕.